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숨 쉬는 집이라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부대끼며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사회학적인 소프트웨어. 이 둘이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방을 쓱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포근하고 편안한데 또 어떤 곳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집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와 우리 인간의 심리가 정면으로 꽝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함께 짚어볼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1번 물리적 토대, 2번 소음 및 에너지 통제, 3번 5가지 주거 규범, 4번 주거 결손, 마지막 5번 가족의 적응입니다. 집의 뼈대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리 마음속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물리적 토대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햇살이 쫙 쏟아지는 크고 탁 트인 통창, 우리 모두가 꿈꾸는 로망이죠? 그런데요, 이런 예쁜 창문을 선택하는 순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열 손실입니다. 보온 측면에서 보면 창문이 커질수록 우리 집의 에너지가 줄줄 새어나가서 결국 겨울철 난방비 폭탄이라는 뼈아픈 결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그 소중한 에너지는 정확히 어디로 도망가는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벽면에서 35%, 창문에서 25%가 빠져나갑니다. 이 두 곳만 합쳐도 전체 에너지 손실의 6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어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침입자인 소음과 에너지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알아볼게요. 사실 소음을 막는 건 소음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집 안에서 웅궁거리는 울림을 잡으려면 글라스 올같이 소리를 쏙쏙 빨아들이는 흡음 재료가 필요하고요. 반대로 길거리에서 빵빵거리는 찻소리를 막으려면 콘크리트처럼 아주 빽빽하고 무거워서 소리를 튕겨내는 차음 재료를 써야 합니다. 설비나 기계가 덜덜거리는 진동은 코르크나 고무 같은 방진 재료로 잡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집안의 소음은 어느 정도가 딱 적당할까요? 정답은 35에서 40데시벨입니다. 이 수치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이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게 살려면 건축물 내부 소음이 딱 이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타겟팅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쪽 수치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냉난방이나 조명에 이미 잘 알려진 효율적인 기술들만 제대로 적용해도 건물 전체 에너지의 무려 40%를 아낄 수 있습니다. 공학적인 설계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지 확 와닿으시죠? 이런 에너지 절약 그냥 권장사항이나 캠페인 수준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한국만 봐도 1975년에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이 기준을 넣기 시작했고 지금은 연간 5,000 TOE 이상의 에너지를 먹는 어마어마한 대형 건물들은 아예 짓기 전부터 깐깐하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준은 점점 더 빡빡해질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5가지 주거 규범입니다. 하드웨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인간의 심리인 소프트웨어로 들어갑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 하나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집 이 정도면 살만한가? 하면서 끊임없이 평가를 하는 거죠. 이걸 바로 주거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족만의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잣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까다로운 평가는 딱 5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족이 살기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내 집인지 남의 집인지 하는 소유 문제,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하는 주택의 유형, 집이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지를 보는 주거의 질, 그리고 동네 환경 같은 위치. 이렇게 5개죠. 근데 여기서 진짜 인간의 재밌는 심리가 나옵니다. 이 5가지 중에 절대 강자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소유, 즉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일단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가질 수만 있다면 집이 좀 좁거나 구조적인 질이 떨어져도 사람들은 기꺼이 감수합니다. 소유에 대한 열망이 다른 모든 조건들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볼 내용은 주거 결손입니다. 기대와 현실이 부딪힐 때 일어나는 일이죠. 현실의 집이 우리 가족의 눈높이,
즉, 앞서 말한 그 주거 규범을 채워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애들이 커서 각자 방이 필요한데 물리적인 방 개수가 모자란 상황 같은 거요. 이렇게 뼈아픈 현실과 기대치 사이의 틈새가 벌어지면 우리는 깊은 스트레스와 불만족을 느낍니다. 이걸 바로 주거 결손 상태라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가족의 적응입니다. 인간의 이 주거 결손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가장 속 시원하고 물리적인 해결책은 심플하게 2가지입니다.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서 같은 동네 안에서 이사를 가버리거나 아니면 망치 들고 집을 뜯어 고치고 공간을 늘리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물리적인 문제를 물리적으로 직접 푸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사도 안 되고 리모델링도 맘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부터 가족들은 심리적인 서바이벌 모드에 들어갑니다. 마음속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는 규범적 적응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가족의 형태를 바꿔버리는 구조적 적응이라는 엄청난 선택을 하게 되죠. 먼저 규범적 적응은 말은 어렵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기대치를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 뭐 형제끼리 방 하나 같이 쓰는 것도 나름 정들고 좋지 하면서 결함 있는 이 집을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우리 머릿속 소프트웨어의 규칙 자체를 수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훨씬 더 충격적인 건 구조적 적응입니다. 여기서는 집이라는 물리적인 껍데기가 무려 가족의 운명 자체를 바꿔버려요. 당장 집이 너무 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부모님과 분가를 해버리거나 방이 부족해서 아예 아이 갖는 걸 미루는 식이죠. 살아갈 공간에 맞춰 가족 구성원 자체를 통제해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공간을 둘러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가족에 맞춰 집을 바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집에 맞추기 위해 가족의 삶을 바꾸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집이라고 부르는 그 공간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에 대해 오늘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